자세히 보세요, 형사님. 이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프롤로그. 벽이 말을 한다. 철거 현장에는 냄새가 있다. 먼지, 시멘트, 오래된 기름, 그리고 수십 년을 쌓아온 사람들의 냄새. 청량동 47번지 재개발 구역에 들어서는 사람은 누구나 그 냄새를 맡는다. 죽어가는 마을의 냄새. 포클레인이 벽을 밀어붙이던 그날 오전, 인부 박 씨는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작업 중이었다. 4층짜리 노후 빌라, D동. 철거 예정 건물 중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었다. 굴착기 버킷이 외벽을 긁어내는 순간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다. 처음엔 인형인 줄 알았다고 했다. 박 씨가 말했다. 그게 그냥 벽 안에 있었어요. 콘크리트 안에. 사람처럼 생긴 게. 다음 날 형사 강현우는 커피를 3잔 마신 사람 특유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각성과 피로가 동시에 깃든 그 눈빛.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감식반이 둘러싸고 있었다. 흰 방호복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자 콘크리트 파편 사이에서 형체가 드러났다. 팔꿈치, 어깨, 그리고 얼굴. 시간이 건조하게 만들어버린 얼굴. 현우는 쪼그려 앉아 한참을 들여다봤다. 누가 이 사람을 여기 넣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오래됐을까? 감식반장 오소연이 다가와 말했다. 최소 5년에서 7년으로 추정됩니다. 완전히 미라화됐어요. 이 벽은 재개발 직전에 새로 쳐진 흔적이 있고요. 원래 외벽이 아닙니다. 누군가 일부러 덧댄 거예요. 현우가 낮게 물었다. 신호는? 오소연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지금은 모르지만 현장 감독 쪽에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 빌라 원래 주민 한 명이 끝까지 안 나갔대요. 보상금 협상 결렬되고 나서 어느 날 그냥 사라졌다고.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을을 바라봤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건물들 사이로 창문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 창문 뒤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 현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모두 알고 있다. 탐문 조사는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됐다. 청량동 재개발 구역에 아직 남아있는 주민은 총 14세대. 이주 지원금을 받고 이미 떠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기다리며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현우는 그 사람들을 하나씩 만났다. 첫 번째는 부녀회장 최명숙, 61세.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온 그녀는 첫눈에 봐도 이 마을에서 오래 산 사람 특유의 안정감을 풍겼다. 눈가의 주름도 손등의 거친 피부도 모두 세월이 만든 것들이었다. 현우가 말했다. 마지막 주민, 이진수 씨 아시죠? 최명숙이 손을 모으며 말했다. 알죠.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몇 년을 고생했는데 재개발 막는다고 혼자서 버티더니 어느 날 그냥 없어졌어요. 보상금 더 받고 떠난 거겠죠. 현우가 물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봤습니까? 최명숙이 천장을 보며 말했다. 글쎄요, 한 6년 됐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현우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6년 된 이웃이. 두 번째는 세탁소 주인 김재철, 55세. 그는 탐문 내내 손을 쉬지 않았다. 수건을 개고 옷걸이를 정리하고 비닐봉지를 묶고 눈은 현우를 보지 않았다. 현우가 말했다. 이진수 씨와 갈등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김재철이 말했다. 갈등이요? 그 사람이 갈등 만든 거죠. 혼자 안 나가겠다고 버텨서. 우리 보상금이 다 묶였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피해봤어요. 현우가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김재철이 말했다.
어떻게 되긴요. 그냥 갔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처음으로 현우를 똑바로 봤다. 그리고 말했다. 근데 형사님,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그 사람 사라졌을 때 저는 솔직히 다행이었어요. 죄책감 같은 거 없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너무 솔직하다. 솔직함이 방패가 될 때가 있다. 현우는 수첩을 접었다. 세 번째는 302호 주민 박옥분, 68세. 현우가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문을 열기까지 30초가 걸렸다. 그리고 문이 열린 순간 현우는 그녀가 울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눈 주위가 빨갰다. 박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요. 박옥분이 말했다. 뭘 물어볼지 알잖아요. 뉴스 봤어요. 벽 안에서 나왔다고. 그분이 맞죠? 이진수 씨? 현우가 말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 생각을 먼저 하셨어요? 박옥분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분만 끝까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문을 닫으려 했다. 현우가 손으로 막으며 말했다. 혹시 그날 밤 이분이 실종되던 그 시기에 뭔가 이상한 거 보거나 들은 거 없습니까? 박옥분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목소리가 낮아졌다. 자세히 보세요, 형사님. 이 동네 사람들 얼굴을. 현우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옥분이 말했다. 다 알아요. 다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명숙이 언니가 시작했어요. 명숙이 언니가. 문이 닫혔다. 시작됐다. 다음 날 최명숙이 먼저 찾아왔다. 현우가 임시로 쓰고 있는 주민센터 회의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그녀는 어제와 달리 앞치마를 벗고 있었다. 그 차이가 오히려 낯설었다. 최명숙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박옥분이 뭐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사님, 그 사람은 정신이 좀 안 좋아요. 예전부터 남편 죽고 나서 이상해졌어요. 현우가 물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신 건가요? 최명숙이 말했다. 제철이 있죠, 세탁소. 그 사람 이진수 씨랑 엄청 싸웠어요. 보상금 문제로. 한 번은 멱살도 잡았다고요. 저 직접 봤어요. 현우가 수첩을 꺼내며 물었다. 언제요? 최명숙이 말했다. 이진수 씨 사라지기 한 달 전쯤. 형사님,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철이가 뭔 짓을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 수상해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간 뒤 30분 후에는 김재철이 들어왔다. 김재철이 말했다. 명숙이 누님 다녀갔죠? 현우가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재철이 말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사님,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부녀회장이요? 이진수 씨한테 제일 집요하게 나간 게 그 사람이에요. 나가라고 협박도 하고 생활 방해도 하고. 현우가 말했다. 협박이요? 김재철이 말했다. 그리고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리고 박옥분 있죠, 302호. 그 사람 남편 이진수 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졌거든요. 원한이 있어요, 분명히. 서로가 서로를 가리키고 있다. 모두가 범인을 알고 있거나 모두가 범인이거나.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청량동의 회색 하늘. 이 마을 전체가 나한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사흘 뒤 신원 확인이 됐다. 예상대로였다. 이진수, 당시 52세. 청량동 47번지 D동 101호. 재개발 구역 내 마지막 B동의 주민. 6년 전 주민 이주가 완료된 직후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가 본인이 자진 취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현우는 그 기록 앞에서 멈췄다. 자진 취하, 본인이. 그는 담당 경찰서에 전화했다. 6년 전 실종 취하 기록 담당자가 누굽니까? 잠시 침묵 후 상대방이 말했다. 퇴직했습니다. 근데 그 기록 좀 이상해요. 접수 취하 날짜랑 이진수 씨 사망 추정 시기가 겹쳐요. 누군가 신고를 취하시켰다. 본인을 가장해서 수사는 빠르게 진전됐다. 그리고 사흘 뒤 새로운 사건이 터졌다. 김재철이 쓰러졌다. 집에서 발견됐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이 돌아오기까지 이틀이 걸렸다. 사고였을까? 현우는 현장을 살펴봤다. 가스호스가 빠져 있었다. 오래돼서 헐거워진 것인지 누군가 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현우의 직감은 말했다. 경고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김재철은 현우를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다. 두려움과 다른 무언가, 결의 같은 것이 섞인 눈빛. 현우가 말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재철이 천천히 말했다. 저 죽이려 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현우가 물었다. 누가요? 김재철이 말했다. 동네 사람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형사님, 제가 뭔가 알고 있을까봐 그런 거겠죠. 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알고 있습니까? 김재철이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모르는 게 나아요. 알면 형사님도 위험해져요. 현우가 말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재철이 고개를 돌려 현우를 봤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다음 날 박옥분이 먼저 연락해왔다. 만나자고 했다. 마을 뒤편 철거된 골목 안쪽으로 오라고 했다. 현우는 혼자 갔다. 좁은 골목, 무너진 담벼락들, 폐가들이 늘어선 그곳에서 박옥분이 서 있었다. 손을 마주잡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채로 박옥분이 말했다. 저 이민 가려고요. 아들이 캐나다에 있거든요. 떠나기 전에 말해야 할 것 같아서. 현우가 말했다. 말씀하세요. 박옥분이 눈을 감으며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로. 그날 밤에 저는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녀가 눈을 뜨며 말했다. 다음 날 아침에 봤어요. 남자들 몇 명이 시멘트 반죽하는 거. 이른 아침에 디동 외벽 쪽에서. 저는 뭔지 몰랐어요. 정말로. 현우가 물었다. 누가 있었습니까? 박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철이. 그리고 명숙이 언니 남편. 그리고 그녀가 멈췄다. 현우가 물었다. 그리고요? 박옥분이 말했다. 더 말하면 저도 재철이처럼 되는 거 아닐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박옥분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형사님이 이 동네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는 다 연결돼 있어요. 다들 알고 있어요. 그날 밤 뭐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아무도 신고 안 한 거예요. 6년 동안. 현우의 눈이 좁아졌다. 다들 알고 있다고요? 박옥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한 거예요. 왜냐면 다들 어딘가 걸려 있으니까. 직접 한 사람도 있고, 알면서 눈 감은 사람도 있고, 이후에 입 다물기로 한 사람도 있고, 다들 조금씩 묻어 있어요. 다들 묻어 있다. 바람이 골목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현우는 그 말을 오래 되새겼다. 현우는 돌아와서 자료를 펼쳤다. 6년 전 기록. 주민 이주 완료 날짜. 이진수 실종 신고 날짜.
외벽 보강 공사 허가 날짜, 건설사에 제출된 시공 기록, 그리고 감식반이 보내온 추가 보고서, 시신이 발견된 벽 부분은 원래 설계에 없는 구조물이었다.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었다. 건축 허가 없이.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노후 외벽 보강으로 처리돼 있었다. 신청자 이름 최명숙. 현우는 그 이름 앞에서 오래 멈췄다. 그리고 건설사 직원 면담 기록을 다시 꺼냈다. 당시 공사를 맡았던 인부들, 그중 한 명의 진술. 회장 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뭔지 몰랐는데 콘크리트를 저기다 부으라고 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냥. 현우는 서류를 덮었다. 최명숙, 부녀회장. 이 마을의 중심. 그녀가 처음에 찾아와 김재철을 지목한 것이 떠올랐다. 그리고 김재철이 박옥분을 지목한 것이, 박옥분이 다시 최명숙을 지목한 것이, 서로를 지목하면서 실제로는 모두 현우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연기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이 아니라 협력이었다. 현우는 혼자 뒤동 앞에 섰다. 이미 반쯤 무너진 건물. 그 벽면에는 아직 파편들이 남아 있었다. 감식반이 콘크리트 조각들을 수거해간 빈자리가 상처처럼 드러났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현우는 생각했다. 보상금 수억 원, 새 아파트, 새 출발. 그리고 그 앞에 혼자 버티고 서 있던 한 남자. 이진수, 재개발 반대 운동을 이끌던 사람. 마지막까지 동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던 사람. 그가 있는 한 전체 사업이 지연됐고 주민들의 보상금은 묶였고 이주 일정은 계속 미뤄졌다. 그를 없애면 모두가 자유로워진다. 그 단순한 계산이 어느 날 밤 이 마을에서 실행됐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모두가 동시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최명숙이 먼저 말을 꺼냈는지도, 어쩌면 회의 같은 건 없었는지도. 그냥 그날 밤 자연스럽게 각자가 역할을 맡았다. 누군가는 이진수를 데려왔다. 누군가는 상황을 만들었다. 누군가는 뒤처리를 했다. 누군가는 시멘트를, 누군가는 벽을 쳤다. 누군가는 다음날 아침 시공 허가를 신청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눈을 감았다. 모두가 조금씩, 모두가 부분적으로. 그래서 아무도 완전한 범인이 아닌 것처럼. 현우는 최명숙을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경찰서로. 그녀는 변호사를 데려왔다.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표정은 여전히 자애로웠다. 마치 무슨 오해라도 있는 듯한 얼굴로. 현우가 서류를 탁자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외벽 보강 공사 허가 신청인이 회장님이시죠? 최명숙이 말했다. 맞아요. 오래된 건물이라 위험해서 주민들이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대표로 신청한 거예요. 현우가 말했다. 그 공사 날짜가 이진수 씨 실종 시점과 정확히 겹칩니다. 최명숙이 말했다. 우연이죠. 현우가 말했다. 그리고 그 벽 안에서 이진수 씨 시신이 나왔습니다. 최명숙이 말했다. 그게 저랑 무슨 관계가 있죠? 현우가 천천히 말했다. 회장님, 저는 지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뭘 했는지도, 어떤 순서로 일이 진행됐는지도. 최명숙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현우가 말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6년 동안 덮어온 방식도요. 서로를 지목하면서 사실은 제 시선을 분산시킨 것까지. 긴 침묵이 흘렀다.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최명숙이 손을 들어 막았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으로 미소를 거두고 말했다. 형사님,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현우가 말했다. 하세요.
최명숙이 말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럿이 관여했다고 생각하세요? 현우가 말했다. 모두가 관여했다고 봅니다. 최명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맞아요. 다들 관여했어요. 그 말이 회의실 안에서 천천히 퍼져나갔다. 현우가 말했다. 그러면, 최명숙이 말했다. 그러면 형사님, 우리 모두가 죽인 거예요. 단 한 명이 살인자인 게 아니라. 그럼 그 살인자를 어떻게 특정할 거예요? 누구를 잡아갈 거예요? 현우가 입을 열려고 하자 최명숙이 먼저 말했다. 재철이가 도왔죠. 옥분이도 봤을 거예요. 우리 남편도 벽에 시멘트 부었어요. 인부 중에 2명도 알고 있어요. 신고를 취하시킨 전직 경찰관도 있어요. 아파트 관련 서류를 빨리 처리해준 구청 직원도 있고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다 엮여 있어요. 다 같이. 그러니까 다 같이 무죄예요. 다 같이 무죄. 현우는 그 말이 흘러가는 것을 느꼈다. 최명숙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형사님이 진짜 진실을 찾겠다면 이 마을 전체를 기소하셔야 해요. 14세대 전부. 그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우리 모두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도 한 게 아닌 거예요. 현우가 경찰서를 나왔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차에 탔다.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모두가 무죄. 그 논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광기였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허점이 없는 광기. 특정 행위를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을 때 형사 절차는 흔들린다. 전원 기소. 가능하지만 복잡하다. 증거가 필요하다. 각각의 역할에 대한 증거가. 현우는 핸드폰을 꺼냈다. 박옥분에게 전화했다. 연결되지 않았다. 김재철에게 전화했다. 연결되지 않았다. 이상한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그 순간 주차장 건너편에서 누군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최명숙이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 몇 명이 더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었다. 그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불안하게 서로를 지목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두려워하며 입을 다물던 이웃들이 아니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그들의 눈빛이 현우에게 고정된 채로 피해자가 아니다. 저 눈빛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다.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최명숙이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다. 형사님, 수고가 많으셨어요. 현우가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최명숙이 말했다.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진실까지. 근데 그녀가 멈추며 말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혼자라면 그 진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주변이 조용했다. 골목에서 바람이 불었다. 현우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아까는 없던 사람들이 골목 입구를 막고 있었다. 이제 저들의 목표가 바뀌었다. 서로를 가리키던 손가락이 이제 나를 향해 있다. 현우는 핸드폰을 꺼내 본부에 전화를 시도했다. 최명숙이 담담하게 말했다. 여기는 재개발 구역이에요, 형사님. 신호 잘 안 잡혀요. 핸드폰 화면에는 통화 불가가 떴다. 나 혼자다. 현우는 도망치지 않았다. 뛰면 진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이겨야 한다면 침착함으로 이겨야 한다. 그는 천천히 최명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미 본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주요 사실관계를 포함해서. 최명숙이 말했다. 그걸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현우가 말했다. 믿든 안 믿든 이미 기록으로 남았어요. 최명숙이 말없이 쳐다봤다. 현우가 말했다.
최 회장님, 지금 하려는 짓이 뭔지 아시죠? 저한테 무슨 짓을 하면 그게 두 번째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감추기가 훨씬 어려워요. 첫 번째는 6년이 걸렸지만 최명숙의 표정이 굳었다. 뒤에 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다. 현우가 말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이 상황이 두렵겠죠. 첫 번째 때와는 다르다는 걸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진수 씨 한 명이었지만 저는 현직 형사입니다. 달라요. 김재철이 군중 뒤편에서 조용히 눈을 피했다. 박옥부는 오지 않았다. 그녀가 오지 않은 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어디로 향하는지 현우는 그 순간을 이용했다. 김재철 씨, 현우가 불렀다. 군중이 움직였다. 현우의 목소리가 사람들을 흔들었다. 김재철이 굳은 표정으로 눈을 들었다. 현우가 말했다. 당신 가스 사고 기억하십니까? 누가 한 건지 알고 있죠? 김재철이 말했다. 아. 현우가 말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당신 옆에 서 있어요. 당신도 제거 대상이에요. 증인이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막아내면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군중 안에서 균열이 생겼다. 최명숙이 날카롭게 말했다. 재철아. 하지만 이미 김재철이 현우 쪽으로 한 발 내딛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에필로그. 3명이 먼저 자수했다. 김재철, 그리고 최명숙의 남편, 그리고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 1명. 최명숙은 끝까지 부인했다. 수사는 2달이 걸렸다. 총 7명이 기소됐다. 직접 가담 3명, 공모 및 은폐 혐의 4명. 법정에서 최명숙은 마지막까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우리 모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한 게 아닌 거예요. 판사는 그 말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혔다. 집단적 행위라 하더라도 각 구성원의 행위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현우는 판결 다음 날 혼자 청량동을 찾았다. 이제 완전히 철거된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회색 하늘 아래 빈 땅. 새 아파트 공사 기초 작업이 시작된 곳도 있었다. 현우는 이진수가 있던 디동 자리에 섰다. 이제 벽도 없고 건물도 없고 냄새도 없었다. 그는 오래 서 있었다. 당신이 버텼던 곳에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도 당신 이름은 남겠죠. 판결문에. 바람이 불었다. 현우는 돌아섰다. 그리고 걸음을 내디디는 순간 발밑에서 무언가 느껴졌다. 발바닥을 통해 올라오는 진동. 땅속 어딘가에서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콘크리트를 붓는 소리. 현우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물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이 새로 짓는 저 건물들의 벽 안에는 이번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청량동의 새 아파트가 완공됐다는 소식은 1년 뒤에 들었다. 분양이 완료됐고 입주가 시작됐고 많은 사람들이 새 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기소된 7명 중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명이었다. 나머지 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현우도 몰랐다. 어쩌면 새 동네에서 다시 평범한 이웃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 동네에도 언젠가 철거를 앞두고 벽을 뜯어내는 날이 올지 모른다. 그때 그 벽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정말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재미있었다면 다음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좋은 봄날처럼 당신의 오늘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